미국 투자란 말이에요. 또는 미국 교포들의 한국 투자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걸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 한국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비거주자. 외국인인 네, 거죠. 외국. 한국 거주 한국인이 네. 미국의 부동산 또는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법 관점에서 아 이거 잘 짚어봐야 되는데 네. 이걸 제대로 안 해서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있던데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 당연히 같거든요. 있죠. 그 첫 번째 우리 세법상으로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잖아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이 출발점은 이런 것 같아요. 원화로 출발해서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미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요 문제니까 그럼 결국은 출발점은 한국 원화에 대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금을 이제 송금하는 방법, 외환관리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법. 이 2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외환관리법은 그 절차만 잘 지키시면 돼요. 뭐 내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럼 이제 한국에선 외국한 은행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된 거래 은행을 통해서 이제 예. 계속 업무를 진행하시면 그쪽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미국에 자금을 보낼 때 이게 무슨 목적이세요? 이제 이런 걸 항상 물어보시니까 그럼 그거에 맞게끔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2번째 이제 세금적 문제예요. 근데 세금은 부동산에 이제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취득, 보유, 매각이잖아요. 그럼 취득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소득 신고를 잘하는 자금을 가지고 송금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자녀 이름으로 사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녀 이름을 출발한다면 결국 한국세법에서 증여세, 증여죠. 예, 그렇죠. 이제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게 투자형 부동산이면 임대 수익이 나온다는 걸 가정하고 투자를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라는 건 이제 한국에서는 임대소득 관련된 거를 신고를 또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매각을 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국에 있는 개인이 미국의 개인으로서 또 사는 방법인 거고요. 한국의 개인이 미국의 법인, 뭐 LLC나 콥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도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고민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부동산 규제도 강하고 세금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부동산이 꽤 높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유동화를 시켜서 투자를 해야 되냐 고민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가집급금 문제 뭐 이익잉여금이 또 쌓였다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한국의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근데 여기서 출발에 대한 거는 고민은 같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또 미국 세법 문제나 법률 물론이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의 또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예술행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총 세금만 보면 큰 카테고리는 8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한국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미국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리고 미국의 개인으로 살 거냐 미국 법인으로 살 거냐 한국에서도 한국 개인으로 살 거냐 한국 법인으로 살 거냐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은 일단 한국인으로서 이제 미국에 투자만을 했을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이게 외환관리법상의 이슈 그리고 또 세법상에서는 이게 세금을 다 낸 돈이냐 그리고 또 많은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걸 유동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결국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과세 이슈가 그게 뭐 개인 투자였었건 아니면 법인이건 이런 구조에 따라서 각각이 다르니 이런 것들을 잘 짚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2번째예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영주권자예요. 또는 시민권자 미국인데 한국에 오신 분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앞서 첫 번째 사례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신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고려해야 되는 한국 관점에서의 고려사항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들어서 이제 여기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래 자산 형성도 하시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건강상 문제나 또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또 고향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해지시잖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이제 오래 계시면 이제 한국 거주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재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 문제가 이제 파생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 가끔씩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민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난 노년은 이제 한국에서 보낼 거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집을 사시는 거예요. 본인이 거주하실 집 같은 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미국 자산에 대해서
다시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고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 집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그러면 적어도 이 미국에 신분이 있던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뭐 기존에 투자했던 미국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고 미국 네. 자산이 있을 수 네. 있겠고 또는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 세법상 적용되는 규정은 어차피 한국 세법상 거주자임은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니 비슷할 것이다 네. 라고 보면 될까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한국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미국 IRS 기준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항상 이게 봐야 되는 거고 양쪽에서 거주자가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양쪽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상황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걸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게 제가 세 번째로 꼭 물어봐야겠다 했었던 사안인데 그 잠깐 얘기하셨던 미국인인데 역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미국인으로서 노후에 보내기 위해 한국에 투자를 할 텐데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더라. 그 말씀을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양쪽 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조금 흔치는 않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상속증여세법 같은 경우는 아직 한미 조세 협약에서 이게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 거주자가 되면 결국은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는 한국 국세청하고 미국 IRS하고 상호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또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런 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오히려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게 유리한 상황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공제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가 더 좋냐라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보셔야 될것 다르겠네요.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어떤 이유에서건 투자를 결정했는데 네. 한국 세법이 또는 한국 관련 법이 제공하는 혜택이 한국의 거주자였을 때 제공되는 게 비거주였을 때보다 훨씬 많거나 또는 비거주였을 때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혜택들이 있다 보니 전략적으로 거주자가 되는 걸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런. 변호사님 뭐 유튜브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 텍스 플래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상속이든 증여든 이런 플랜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할 편안한 집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 자산에 대한 그 포션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거는 정리가 다 돼 있다고 한다면 예.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증여 상속세 면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이제 외국인 또는 뭐 비거주자였죠. 네. 근데 한국에 투자했어요. 좀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상속 증여세율이 제가 뭐 글로벌까지는 다 알 수는 없으나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개정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간에 상속 증여세 면세점도 훨씬 높고 다양한 뭐 트러스트를 활용한다든지 뭐 LLC나 콥을 활용한다 여러 가지 이제 절세 플래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결국은 한국에서의 상속 증여세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미국 쪽에서 텍스 플래닝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은 있죠. 오케이. 네.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했을 때 한국법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놨었어야 되는데 안 해놓음으로써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이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있을까요? 결국 이제 한국 세법의 얘긴데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야 당연히 이제 어차피 취득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게 거주자 비거주자가 달라요? 다르진 않는데요. 네. 취득세는 어차피 주택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취득 관련된 중과 제도가 이제 한국에선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을 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몇 주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포셔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주택자면 아무래도 취득세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법인으로 취득하면 또 취득세율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출발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반대죠. 한국에서도 미국에 개인으로 살 거냐 LLC나 콥을 설립해서 살 거냐 그런 고민이 있듯이 똑같이 이걸 한국에서 개인으로 살 거냐 한국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투자를 할 거냐의 고민인데 취득 관점에서는 그렇고 보유 관점에서는 개인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할 때는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그래서 한국 자산이면 과세권 어쨌든 한국 국세청에서 먼저 그렇죠. 손을 뻗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적인 한국 과세 문제로 연결된다 예.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IRS에서 이제 세금을 낼
될 때 한국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니까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이제 적용받아서 오히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제도로서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뭐 이런저런 것들이 네. 있단 말이죠. 그게 내가 몰랐을 때에는 그냥 투자 외국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교포로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다시 역이민을 가게끔 하는 그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 거주자냐 비거주냐 뭐 또 판단도 해보셔야 네,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자인데 미국 이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주권 와서 이제 이민을 가는데 근데 1세대 1주택 같으면 2년 내 팔면은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에서는 비과세인데 미국에 가게 되면 사실 미국에선 거주자가 되니까 네. 미국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이 비과세 혜택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 봤을 때는 베이스 스텝업, 프리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셔서 맞아요. 혹시 한번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안 팔고 갔는데 그래도 이주하고 나서도 2년 이내에만 팔면 네, 한국에서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참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이제 이주해서 2년이 되고 나서 팔면 또는 1년 반 됐을 때 팔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또 거주자가 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드와이드 텍스를 부과하니까 어디서 벌건 간에 그럼 한국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과세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외국 납부세 공제 그걸 활용하면 미국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별로 없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웬걸 말씀처럼 한국에서는 또 이런 특별 공제 이런 걸 활용해서 세금 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혜택을 기껏 봐놓고서는 미국에다가 그거 차액만큼 더 내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걸 거예요. 내가 영주권자가 돼서 그 뒤로부터는 속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은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그 나라는 어떤 과세권을 갖는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영주권자가 됐다는 것은 영주권자 이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고 영주권자 되기 전에 내가 만들어낸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은 미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왜 그거를 과세하는 거야 라는 게 문제의식의 출발점인데 아쉽게도 미국에 그런 특별법이 있지 않아요. 아, 근데 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아. 이제 말씀하셨던 프리미그레이션 플래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영주권자로서 이주하기 전에 뭔가 미국 법이 요구하는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제 영주권자가 됐을 때의 마켓 밸류만큼으로 나의 원가를 미국 세법상 그걸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문재환 세무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 세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 아주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장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즐거웠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또 인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도 가졌는데 계속해서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대신 만나드립니다. 문재환 세무사님 뵙고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또 다음 좋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